안녕하세요. 자, 우리 관광 콘텐츠 개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그 주제는 뭐냐면 이제 관광 상품의 그 원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관광 상품의 원가를 분석하는데 사실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장을 조사를 했죠. 시장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어떠냐면 그 소위 얘기해서 시장을 이루고 있는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즉 관광객이죠. 관광객들의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거죠.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탈일탕성도 좀 줘야 되고 어떤 신기성도 좀 가지고 희귀성도 가지면 더더욱 좋겠죠.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시장 트렌드를 조사를 해서 어떤 욕구들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맞는 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보았는데 그걸 찾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이제 막상 이거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상품성이죠. 상품성이 중요하려면 뭐 여러 포장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가격이 민감하다. 그 소비자들이 관광상품을 소비하는 이 소비자들, 관광객들이 보게 되면 마지막에 결정적인 영향을 의사결정,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게 역시 그래도 가격이더라.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장을 조사를 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좋은 욕구 충족할 만한 컨텐츠를 찾아서 했는데 가격이 너무 힘들면 가격이 너무 그 소위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된다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할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대충 이 정도는 가격에 나오겠구나. 그러려면 그 원가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관광상품이라는 거를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히 좀 안다라면 아무래도 컨텐츠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광상품의 그 원가를 분석할 때 있어서 좀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성 요인들은 뭔지 그든 어떤 교통이라든 숙박이라든가 그 이외의 관광 자원들을 갖다가 가격이 들어갈 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 그냥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거기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관광상품의 그 상품을 갖다가 가격을 결정할 때 이 환율을 또 되게 무시를 못해요. 왜 무시 못할까요? 우리가 그 해외에다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아웃바운드가 됐고 인바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인바운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바운드가 뭔지 아시죠? 인바운드 입장에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달러를 지불한다든가 엔화를 지불한다든가 혹은 위엔화를 지불하든가 유로화를 지불하고 있거든. 일반적으로 뭐 달러가 한 7-80% 이상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그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심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웃바운드도 더더욱이죠. 우리가 해외에다가 한국 돈으로 지불하는 건 없어요. 일본 갈 때는 엔화로 지불해야 되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웬만한 나라들은 거의다가 달러로 지불하고 유럽은 유로로 지불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중국은 뭐 달러나 위로나 뭐 위에나 다 받겠죠. 그래서 즉 환율이라는 게 영향이 되게 크다.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때 환율 때문에 행사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3천만 원 정도를 버는 행사였거든요. 한 200명 하는 해외 행사인데 3천만 원 정도 버는 행사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빵카드 금융 사기 때 금융 위기 때예요. 금융 위기 때 터져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분명히 행사를 200명 행사를 하면 내가 거의 3천만 원 또 한 2,500, 3천만 원을 버는 행사였는데 환율이 저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죠. 환율로 인해서. 그렇죠. 원래 3천만 원 벌기로 했는데 똔똔이 아니라 적자가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아예 하지 맙시다. 막 이래가지고 저기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럼 환율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세심히 체크해야 될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런 시간, 그래서 관광 상품을 상품성 있게 가격이라는 가성비가 좀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 상품을 이루는 그 요소들의 원가들을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일단 그 뭐든지 관광은 일단 뭡니까? 탈일탈성이죠. 탈일상성이면 특징이 뭐예요? 일상생활권을 벗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상생활권을 벗어난다면 얼마만큼 벗어날 건가? 몇 시간 동안 벗어날 건가? 그쵸?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난 시간이 1박 2일밖에 없어. 아니야, 난 4박 5일, 난 한 달도 괜찮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포션이 바뀌어지죠. 목적지도 바뀌어지기.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거리도 멀리 갈 수 있구나 적게 갈 수 있고 또 시간 체류도 거기에 따라 즉
관광 상품은 가격을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거리와 시간이 되겠죠. 며칠 동안 갈 것이냐, 몇 시간 동안, 응? 응? 얼마나 또 거기 갈 거냐, 얼마나 먼 곳을 갈 거냐, 뭐 이런 것이. 그래서 거리와 시간이 중요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호텔에서 자게 되는 거냐, 어떤 식사 종류를 하게 되고, 수송 등급은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 교통수단이 특급으로 할 거냐, 이코노미 속으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 당연하겠죠. 얼마만큼의 어떤 시간이 이동이 되는지, 계절은, 또한 인원수는 뭐 30명이 갈 때와 50명이 갈 때와 100명이 갈 때와 10명이 갈 때와 분명히 다르겠죠. 또한 계절은 그 적절한 계기냐, 그래서 성수기냐 비수기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계절.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또 성수기 때 진행을 해야 된다, 비수기 때 진행을 해야 된다에 따라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혹은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뭘 하고 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예산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성수기, 비수기, 준성수기 이런 걸 잘 구별해 주는 게 좋다. 그게 일반적으로 계절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관계가 관련이 있다. 상관관계가. 스키 겨울이죠. 스키를 여름에 가는 사람 없죠. 스키 겨울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다? 성수기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서비스 수준, 어떤 여행사의 이미지, 그렇잖아요. 롯데라든가 대한이라 한진관광이라든가 이런 여행사들은 비교적 뭐다 가격이 좀 높은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돼 있어요. 왜? 얘네들은 오래 전부터, 그리고 대기업이니까 설령 고객들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니까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뢰성도 가지고 있고 서비스 수준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은 보장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취급 실적, 그동안의 과거의 경력이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해 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관광상품은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일반적으로 항공, 그다음에 항공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이건 이제 교통이 되겠죠. 항공이 있어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것들은 대부분 항공이 우리나라는 차지하는 게 높다. 이유는 뭐죠? 우리나라는 일단 상품을 만들 때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는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꼭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나 차지하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철책이 있고 나머지 3면은 어때요? 남면지 3면은 전부 다 물이죠, 바다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배를 타는 그 구간은 부산에서 어디야? 일본 가는 경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산이나 인천, 다음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중국 산둥반도 정도 가는 거 수준. 이건 좀 아무래도 좀 약하죠. 우리의 욕구, 모든 욕구들, 그 다양한 욕구들을 채워주기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어찌됐건 항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 그리고 또한 항공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행 상품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결코 작지는 않다. 심한 경우에는 거의 80%까지도 항공료가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료가 그래서 항공사의 종류, 소위 얘기해서 FSC를 이용할 거냐, LCC를 이용할 거냐, 풀 서비스 캐리어를 이용할 거냐, 로우 코스트 캐리어를 이용할 거냐. 그래서 항공료의 차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FSC를 이용한다, LCC를 이용한다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좌석도 비즈니스 클래스 탈 거냐, 이코는 일반석을 타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다음에 이제 공항세나 유류 할증료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공항세는 뭐예요? 공항세는 어느 나라든지 공항을 이용할 때 관광객들한테 혹은 또 비행기한테 돈을 다 받죠. 비행기는 주기료라 해서 주차료 같은 돈도 받아요. 단 2시간은 보통 안 받아요. 2시간은 약간 무료로 해준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동안에는 비행기 그 주기료라고 하는데 주기료를 안 받는다. 대신 이제 항공에서 받는 돈들은 되게 많아요. 공항에서 받는 돈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뭐 관제탑 이용료, 데이터 이용료, 다음에 불 켜진 라이트, 도로에 이 착륙이라든가 출발할 때 그 도로에 쫙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불빛이 쫙 켜지죠. 이런 것도 다 돈 받아요.
공항에서. 여튼 뭐 그런 것들 봤는데 일단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또 유료할증료가 차지하는 게 크다. 원래 이 유료할증료라는 거는 원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업계 뛰어들었을 때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유료할증료는 없었어요. 따로 이런 건 없었다. 단 언제서부턴가 갑자기 기름값, 오일값이 변동폭이 너무 심한 거야. 이 변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잔잔했었거든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막 100달러 가던 게 60달러 가던 게 20달러까지 떨어지고 다시 50달러까지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공은 또 항공사는 항공사 자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게 뭐예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기름값이에요. 둘째가 인건비. 셋째가 렌탈비.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직접 자기네들 갖고 있는 거 없어요. 다 렌탈해요. 비행기를 한 대 갖고 와서 마치 그 할부로 돈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렌탈 개념이에요. 거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달러나 이런 환율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어찌됐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기름값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차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값이 막 들쑥날쑥 그것도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항공사 입장에서 완전히 미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지고 항공사가 아이아따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매달 싱가포르에 있는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다음 달에 유료할증료는 얼마다. 다음 달에 유료할증료는 얼마다. 매달 발표해요. 매달 발표를 해가지고 그 유료할증료가 적용시키게 돼 있다. 라기 있기 때문에 그 유료할증료 차지하는 게 영향이 되게 큰데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거냐. 이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다시 또 아예 오늘 요번에 다 해서 넘어갈 건데 만약에 8월달에 일정, 그러니까 7월달이죠. 8월달에 계속 보니까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경제가 계속 뭐 발전하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할수록 유류값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기름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미리 오늘 내가 4월달에 비행기표를 미리 사버려요. 유료할증도 다 내고. 그런데 막상 8월달에 출발하는 이 비행기 어떻게? 비행기니까는 유료할증을 더 내야 되느냐? 비행기 탈 때 그렇지 않다. 그냥 비행기표를 구매할 때 유료할증료는 그때 당시에 4월달에 발표된 유료할증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사나 여행사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서 파는 여행업계라든가 일단 관광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고객한테 일부러 유도를 하죠. 오히려 내가 아는 고객들한테는 좀 친한 고객들한테는 8월 달에 유료할증료가 올라갈 예정이니 지금 차례를 구매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대부분이 오케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고객들한테 어필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유료할증료의 변동폭이 있으니까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 가격을 결정할 때 항상 유의를 해줘야 된다. 다음은 이제 지상비가 되겠죠. 항공료를 뺀 지상비, 현지 교통편의 종류 당연하겠죠. 다음에 여행자 보험도 당연히 여행자 보험도 며칠간 될 거냐. 또 보상받는 게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 일반적으로는 다 1억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1억이지만은 가끔씩 이제 아주 중남미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가끔씩 고객분들이 나 3억 원짜리로 해줘. 거기 가면 이제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보상받는 거 이런 것도 좀씩 다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숙박요금. 여행자 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돌려받지 못해요. 또 우리가 보통 보험을 내게 되면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그냥 다 보험사에 돈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가끔은 그걸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아끼려고 소위 얘기해서 몇천 원 혹은 1, 2만 원 아끼려다가 어떤 일이 발生현지에서 정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졌어. 그럼 1억 원을 줘야 돼. 분명히 상품에는 그 여행자 보험이 포함이 돼 있어. 근데 1억 원을 줘야 돼. 근데 20명이나 그랬어. 그러면 20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항공사가 랜딩하다가 떨어졌거든.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있는 승객들이 다 좀 안 좋은 결과를 해가지고 그때 그 몇몇 여행사들은 그러한 그 여행자 보험을 괜히 꼼수 부리다가 근데 그럴 거는 이해는 되죠. 한편으로는 전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왜냐면은 돈은 보험사에서 못 돌려받는데 1인당 10,000원씩 한 20명 보내봐요.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밖에 안 돼 보이죠. 근데 이게 한 달 내내 하루에 20명씩 보내면 그럼 어때? 600명이면 600만 원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럼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때 막 이럴 때. 근데 요즘엔 거의 다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숙박이 이제 그 호텔이 등급도 있고 몇 박을 할 거냐, 여행 시기 성수기냐 비수기냐, 또 인원이 몇 명이냐, 또 식사도 식사 횟수가, 그다음에 종류는 어떤 양식이냐 한식이냐, 그리고 또한 클래스 자체도 다르겠죠. 인솔자 동행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가이드나 그 기사들은 보통 레스토랑에서 단체 관객을 모시고 가게든 거의 다 무료로 제공하지만 인솔자는 또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인솔자 동행 경우도 우리가 가격을 산출할 때 중요하다. 관광지 입장료, 선택 관광은 포함이 됐는지, 현재 안내원 경비는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줘줘야 되는 거죠. 이러므로써 우리가 선택 관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또한 비자가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 비자가 있으면 비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정보라도 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들이 내는 세금이 또 따로 있어요. 투어리스트 텍스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투어리스트 텍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나 투어리스트 텍스는 지금 유럽 쪽에서 많이들 내고 있어요. 스페인과 이태리가 좀 많이 받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비교적 움직임이 좀 약한데 일단 이태리 쪽하고 스페인 쪽이 좀 그렇게 있다. 그런데 쇼핑의 유무에 따라서 상품의 우리 가격을 좀 다르게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쇼핑센터를 방문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현지에서 혜택이 베네핏이 있거든요. 왜? 쇼핑센터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2박 3일에 2박 3일 동안 버스비가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쇼핑센터에서 50만 원 지원. 그렇게 되면 상품 가격에서 우리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럼 상품을 갖다 개발하는 사람은 상품의 이 상품의 프라이스를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다? 그걸 갖다가 지원하는 걸 수익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쇼핑센터를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자, 간단하게 또 하나는 그 중국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중국 가게 되면 그런 일들 많이 겪게 되는데 그냥 쇼핑센터에 두당 얼마씩 줘요. 한 사람당 너가 인솔자나 가이드들한테 한 사람 데려올 때마다 1,000원씩 5,000원씩 3,000원씩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뭐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이렇게 막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쇼핑센터를 한 군데 갈 게 아니라 두 군데 갈까 세 군데 갈까 네 군데 갈면 더 지원이 많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지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도 중요하겠죠. 상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관광 형태가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원가 계산할 때 산출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그 관광산업에서 상품을 그 원칙을 계산할 때 실수라는 경우는 이 부분에서 좀 실수하는 경향이 있대요. 개인 경비냐 공동 경비냐 요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개인 경비는 뭐고 공동 경비는 뭐냐. 개인 경비는 관광객 한 사람이 동일하게 나가는 비용이에요. 항공료 동일하게 다 나가야 되겠죠. 적용이 되겠죠. 숙박비 당연하겠죠. 2인 1cc. 그다음에 공항세, 식사비, 입장료 이런 것들은 1인당 동일하게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계속 더해주면 돼요. 플러스 1, 2, 3, 4 해가지고 그러면 바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공동경비예요. 공동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버스 비용. 전세 버스를 갖다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이게 버스 비용. 그다음에 이제 운전기사, 인솔자, 다음에 가이드. 다음에 이제 가이드도 두 종류가 있죠. 로컬 가이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인 코리안 가이드들도 있고요. 이제 로컬 가이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경복궁, 덕수궁 관광 안내는 누가 해준다? 대한민국 국민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국민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걸 따로 줘요. 그런데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뭐 제주도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 이런 거는 다른 나라 만약 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태국이 그 가이드가 그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나도 법적으로 막질 않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을 갔다. 그러면은 그 한국인 가이드가 있고 태국인 가이드가 있어요. 그럼 태국인 가이드하고 같이 들어가는 집이 따로 있어요. 왕궁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태국인 가이드가 한 명이 따로 있다. 아예 이런 가이드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동경비야. 그래서 공동경비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버스 비용, 가이드 비용 막 이렇게 한 200만 원 된다고 쳐요. 200만 원 치게 되면 같이 간 사람들이 20명이다. 그럼 1인당 얼마씩 내야 된다. 10만 원씩 내야 되겠죠. 근데 30명이다. 그러면 얼마씩 내야 돼요? 한 7만 원씩 내야 되겠죠.
50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4만 원씩 내야 되겠죠. 그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인 경비에서. 그래서 이런 경비들을 뽑을 때 각 항목별 모든 비용에 다 총 합산을 해버리는 거죠. 공동 경비에서 나가는 비용이라든 개인 경비 나가는 걸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걸 최종 인원수로 나누는 쪽이 1인당 비용이 정확히 잘 나옵니다. 이걸 따로따로 도와다가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어디서 누락시키거나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버리는 거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관광 상품은 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씩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냐면은 FOC인 거죠. 그 항공사별로 혹은 호텔별로 혹은 유람선별로 보게 되면 15명당 1명 무료, 20명당 1명 무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응? 15명당 20명당 1명씩 무료. 아까 항공료도 그렇지 15명, 16명쯤을 무료로 준단 말이죠. 16명 무료를 주게 되는데 아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금과 순수하게 항공료, 순수한 항공료 플러스 세금 플러스 뭐예요? 유료 할증료가 있다 그랬죠. 응? 그래서 FOC는 정확한 의미가 뭐죠? 프리 오브 차지죠. 프리 오브 차지. 즉 뭔가 책임지게 요구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프리하다라는 거죠. 즉 항공료가 무료란 말이야. 항공료가 근데 무료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항공료만 무료지 세금하고 유료할증료는 따로 그건 내야 돼요. 여기는 무료가 없다. 그래서 가끔씩 첫 번째 실수가 FOC가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단체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14명이면 FOC가 없어요. 15명이면은 FOC 없는 거예요. 16명이 돼야 FOC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명이 넘어서 되게 되면 그걸 인솔자가 쓰는지 가이드가 쓰는지 아니면 손님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거꾸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요. 이번에 무료권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 손님들 n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할인해 드릴게요. 요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요거는 아예 우리 공동경비로서 현지에서 어떤 물을 사든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뭔가 이런 잡비 들어가는 비용을 이 공동경비를 씁시다 라고 제안을 제가 거꾸로 해드려요. 손님들이 그걸 결정한 대로 해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실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세금과 유료할증료를 빼뜨려. 이거는 돈을 내야 돼요. 세금과 유료. 이건 손님한테 분명히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원가 계산할 때 이거 빠뜨리면 아주 큰 일이 된다. 그걸 아니면 처음에 계산한 사람이 돈 다 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겠죠. 각종 홍보, 판촉 비용.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개인 경비와 공동 경비는 안 들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FOC라든가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관리비죠. 임대료. 요거 임대료라는 거는 우리가 사무실 쓰는 임대료, 그 다음에 월급, 통신비, 광열비, 사무실에서 나가는 비용들이죠. 요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어떤 상품을 갖다가 가격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걸 빠뜨리지 말고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산정을 할 때 가격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원가들을 누락시키지 말고 체크할 거 다 체크한 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경비, 공동 경비, 각 요소별로 어느 정도 보면서 이걸 다 모아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최종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상품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가격을 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가격 결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뼈대는 뭐다? 여행 상품 가격 결정할 때는 직접 비용, 다 비용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인 경비, 아까 있잖아요. 개인 경비 플러스 공동 경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직접 비용이 된 거죠. 근데 간접 비용은 뭐다?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직원들 월급 같은 거가 되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이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몇 프로 이윤을 마진을 넣어야 되는 건지 수익을 몇 프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적용을 시켜요. 이렇게 딱. 요 알파는 뭐냐? 가격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 코스트를 중요시할 거냐, 수요를 중요시할 거냐, 관광객 수요자들을 중요시할 거냐,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우선 가격 결정을 내릴 거냐. 그 다음에 경쟁사가 있다면 경쟁 상품이나 경쟁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거냐. 최종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알파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순수하게 비용에다가만, 그렇기 때문에 원가 플러스 이윤을 적용시키는 원가로 지향하는, 아예 원가를 지향하는 가격 결정 방법은 있다. 원가 지향적인 거죠. 아예 이거는. 근데 두 번째는 아예 나는 수요를 갖다가 수요 지향적 가격 결정 방법이죠. 수요 지향. 원가가 아닌 이거는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가 정해져 있어요. 왜? 고객 수요가 되게 많을 때 성수기가 되고 고객 수요가 없으면 비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경쟁 지향적인 결정 방법이다. 경쟁 지향. 경쟁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가격 결정 방법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 다음 경쟁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을 유발을 하게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됐죠. 그래서 다른 경쟁 상품의 가격을 갖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 가격을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대부분이 참 재밌는 게 보게 되면 광화문이나 강남이나 보게 되면 김치찌개는 다 묘하게 7,000원이야. 응? 거기 통일돼 있다시피 한 것 같아요. 어떤 임대료라든가 원가가 조금씩 좀 다를 텐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격 경쟁이 되는 경쟁 상품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지향적인 거죠. 그때 당시에 상품의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상품의 이제 상품이 새로운 신제품이냐, 아니면 이제는 끝나가는 생품이냐, 아주 최고조로 달리는 거냐, 그때 그 마케팅 지향적,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마케팅 중심적으로 할 때 우리가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봐가면서 상품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그래서 원가 지향적, 수요 지향적, 경쟁 지향적, 마케팅 지향적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라인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관광 자원 중에서 교통 조건, 교통을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교통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갖다가 관광 자원으로서 우리가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관광 상품을 만들 때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각각의 관광 항공 교통을 갖다가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통의 그 필수 요소로는 안전성, 안락성, 신속성, 편의성, 경제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우리가 교통수단의 특성을 보게 되면 교통의 가장 필수의 전제 조건인 첫째가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관광객들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 근데 리스크가 없는 안정성을 갖다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요건 잠깐 어떻게 보면 딴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FAC 소위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만 운영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LCC가 도입이 된 게 있어요. 한성항공이라고.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 티웨이의 티웨이의 원래가 한성항공이었어요. 근데 이 한성항공이 프로펠러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펠러 비행기는 되게 시끄럽거든요. 왜 날개가 큰 게 양 옆에서 그것도 2개씩 4개가 돌아가다 보면 비행기 안에가 되게 그게 프로펠러 비행기는 흔들려요. 왜? 기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기류의 영향을 제트 비행기보다 좀 많이 받습니다. 흔들립니다. 왜? 날개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류. 거꾸로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비행기가 이때 당시 프로펠러 비행기는 시끄럽다. 좀 바람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좋은 점이 뭐냐면 엔진이 스톱이 돼도 착륙이 가능하다. 왜? 공기나 기류를 이용하는 그 날개가 커가지고 그렇게 해서 착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 프로펠러 비행기는 어때요? 불안하죠. 계속 흔들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한성항공이 아무도 안 탈라 그래. 불안하니까.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갖다가 결국엔 그 비행기가 항공사가 파산된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안정성에 따라서 컨텐츠를 놓다 뺐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거 저도 아직까지 그래서 못 해본 게 뭐냐면 에드벌룬이에요. 에드벌룬. 그거는 이제 사고가 좀 종종 나고 더군다나 그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날 때 경비행기 있거든요. 그 경비행기도 사고가 나가지고 좀 사망 사건이 발생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에드벌룬은 저도 타본 적이 없어요. 꼭 갈 때마다 기류가 좀만 전 안 좋으면 안 태우거든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비행기도 가급적이면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불안하다 그러면 아예 그 투어 자체를 제가 생략을 시킨 게 되게 많아요. 그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안락성은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장시간 할 때 필요하다. 그다음에 신속성은 당연한 거겠죠. 편리성.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나중에 중요한 게 이제 경제성을 갖춰야 된다. 교통이. 그래서 우리가 수단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이용할 거냐. 차라리 장거리 여행을 한 거라면은 어떻게 해요?
버스가 이용할지, 기차가 날지, 항공이 날지 그 상품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신속성.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는, 관광이라는 것 자체는 느린 슬로우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가끔씩 무조건 빠른 것만 이용하려고 그래요. 비행기만 무조건 타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버스, 롱 디스턴트 코치라 그래서 LDC 이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변 풍광이 좋은 길이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종종 많이 따져요. 아, 이 버스가 다니는 길이 이거 드라이브하는 이런 코스구나. 그러면 저는 비행기보다 차라리 버스를 이용한다. 그것도 한 4, 5시간, 7, 8시간 뒤라면은 차라리 버스를 좀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왜? 경치가 그걸 더 즐길 수 있게 중간에 가다가 휴게실 갔다 쉬어가지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비행기는 타게 되면 우리가 2시간을 타게 되면요, 공항에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고 내려서 또 다시 짐 찾아야 되고 순수하게 비행기에서 관련돼서 소요되는 시간이 5시간이 걸려요. 거기다 또 공항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또 공항에서 따뜻이 내려서 목적지 도착해서는 다시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되죠. 즉 비행기 2시간짜리면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을 잡아먹는다. 근데 차라리 이게 버스가 이용이 충분히 5시간 정도 가면은 그 목적지 도착한다면 저는 차라리 버스를 이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단 물론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가는 길이 경치가 괜찮다. 해안도 좀 달려보기도 하고 산으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데도 갔다 그러면 이런 데 보게 되면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갖춰졌다. 그럼 차라리 저는 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경비도 아끼고 오히려 더 슬로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흐름은 버스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우리가 교통수단을 갈 때 무조건 빨리 가는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우선 우리가 이제 항공을 갖다가 오늘 살펴볼게요. 이 항공을 살펴야 되는데 항공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